이 양축이 모두 다 지금 그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황은 환율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한 네 가지 변수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지 강달러가 멈추고 요즘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는 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축통화, 이러한 이슈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트라에서 근무하셨고 지금은 또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세계보다 달러가 먼저 움직인다. 네, 이 책을 또 쓰셨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모시고 또 실제 경제, 무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 환율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실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저자신 홍재화 대표님 모셨고요. 자, 지금 경제 상당히 지금 그 코로나 이후 그 블록화되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어려워지는 환경이잖아요. 또 미중 패권 여기에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돈도 많이 찍어내고 일단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물론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미국 경제는 덜 나빠질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혁신이나 그 인재들이 모여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요소들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금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해지긴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의 화폐나 경제하고 비교해서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본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경제 불황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보통 제가 8.15를 많이 봤는데 금융경제하고 실물경제가 있다면은 이제 주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금융경제 쪽이잖아요. 저는 이제 실물경제고, 근데 이 양축이 모두 다 지금 그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경제는 그동안 달러 기축통화되면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가, 재정 적자가 31조 달러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풀려서 이거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금융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물경제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자원이나 환경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과학자들은 지금 10년 내에 탄소 제로를 하지 않으면은 인류의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에서 모두 다 축소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라도. 이것은 미국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줄이는 거는 전 세계의 화폐 경제가 축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 환경이라는 거는 지구라는 환경,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쓸 수 있는 자원 이상을 인류가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수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은 지금 세계화, 자유무역화가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블록화되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가 우선되고 있고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무역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와서 한번 탁 꺾이고 나서 잠깐 회복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전 세계 무역의 그 규모가 일정해요. 아니면 조금씩 줄어도 20조 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2011년, 2022년도에 코로나의 그 반등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규모가 그 당시보다 2010년 이상 계속 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무역 규모는. 네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블록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네네. 지금 실질적인 이제 무역은 이제 실물 경제잖아요. 전 세계적인 실물 경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동안 그러면은 10년 전에는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세계 경제의 규모는 커져 왔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금융경제, 화폐 경제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키워왔던 것이지 실물 경제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이제 더 낮추는 거죠. 생산성을 낮추고 그러면서 생산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 물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그 밸류 체인의 이동. 예.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점점 인도라든가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한 건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도 이제 계속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극대화되고 이슈화된 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막 말을 그렇게 하면서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미국의 기술 침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그랬어요. 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해도 오히려 중국의 대미 수출은 늘어나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실물 경제라는 거는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면 금융경제 같은 경우는 돈을 1초에도 뭐 한 1억 번씩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써가지고. 네네. 서로. 그리고 전산화돼 있으니까 디지털. 근데 무역 같은 경우는요. 한 번 거래 단위가 한 석 달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효과들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서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전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으로도 많이 갔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수축하는 글로벌 경제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운데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 오히려 규모는 더 늘어난다. 중국의 수출은 그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도 결국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인데 저는 최근 10년 동안 아까 이제 무역의 규모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의 수출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들이 했어야 될 목을 중국이 지나치게 자기네 통화를 평가절하시켜서 뺏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위안화는 그 저평가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그러한 중국의 역할들이 차츰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저 세계 경제가 축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축소가 되느냐? 그 실물 경제하고 그 금융 경제가 계속 이제 세계 경제의 두 축이에요. 실물 경제에서 일을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지불을 할 때 은행을 통해서 지불하잖아요. 그럼 은행은 그걸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면은 지금은 뭐 저 BIS가 8%니까 근데 그전에 그보다 더 작았잖아요. 이걸 10배, 20배 키워갖고 다시 소비 경제로 가면은 그것이 10배, 20배 켜져갖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 하면서 소비를 늘리죠. 소비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자원을 많이 쓰고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40년 동안 쭉 반복이 돼 왔는데 이제는 실물 경제나 금융 경제에서 그 한계가 왔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전용어로는 뭐 거품이라고 그러나요? 그 거품이 이제 터질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런 상황에서도 달러가 높아질 것이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냐라는 거는 이거를
달러 뭐든지 이제 가치를 매길 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달러의 공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달러를 원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풀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줄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무역 적자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외 투자도 이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달러 수요는 증대가 돼요. 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돈을 자금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재정 자금 수요 증대하고 대미 무역 흑자 감소하고 대한 통화의 기능이 약화되고. 근데 요즘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 통화 중국의 위안화가 자꾸 달러의 기축 통화를 공격하고 다른 몇몇 나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달러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 수요 공급 곡선에서 봐서 일단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수요를 줄이는 이 강도,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들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가 강달러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네. 하지만 요즘 보면은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위안화로 네. 여러 가지 뭐 석유 결제도 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뭐 브라질에서도 뭐 위안화 결제하겠다 하고 네네. 여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위 페트로 위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상당히 그 도전하는 위안화의 그 능력이 커진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따르지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샘플을 만들 때 그거를 샘플 하나를 만들 때는 개당 30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량 생산해서 팔 때는 1원에 팔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의 기축 통화에 도전해서 뭔가를 마구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처음에 샘플로 만들 때는 처음 시도할 때는 이게 간단해요.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대량적으로 거래하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금액이 커지고 그럴 때는 이것이 현재 갖고 있는 달러의 통화 시스템, 금융 시스템, 무역 시스템을 대체하기에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걸리지 않겠느냐. 그거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국의 의지도 그렇고 브라질의 의지도 그렇고 러시아의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예를 들면 스위프트나 달러의 신뢰도나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말고 또 그 은행 간 청산 결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그거 갖추는 데만 해도 한 20-30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는 의지대로 진짜 있느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20-30년은 걸릴 것이라는 거죠. 하긴 뭐 정말 중국이 기축 통화를 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축 통화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적자, 자신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이거를 돈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무역 적자를 감소하고 네네.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퀘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통화를 자유화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산의 개인 소유를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공산체제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진핑이나 현재 공산당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달러 기축 통화를 가질 것이냐 공산체제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달러 기축 통화는 안 하고 공산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강달러 시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네.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지 강달러가 멈추고 세계 경제가 달러가 다시 원래 평균적인 수준으로 오면서 세계 경제가 그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실물 경제가 나아져야 된다. 왜냐면 실물 경제가 나아져야지 다른 나라의 경제들도 비슷하게 되면서 경제가 안정되면서 달러가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낮출 때까지, 뭐 요거는 이제 금융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달러 부채를 감소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달러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정해지고, 미국이 달러를 걷어들이는데, 충분히 부채가 낮춰지면은 달러를 다시 걷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이제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적자가 다시 늘어날 때까지. 지금은 무역적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그 실물 무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미국 무역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평균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때, 이럴 때 다시 이제 달러 강세가 멈추고 이전의 평균까지. 그럼 이전의 평균이 언제냐면, 최근 10년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1230원인가 그렇고요. 그 달러 인덱스는 92인가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평균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책에서도 언급하셨는데, 네네. 대한민국 경제에 4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너무 힘드니까 수출은 그렇죠. 계속 줄고 있고, 무역 적자는 13개월인가 연속으로 지금 네네. 적자인 상황이고, 네. 이런 가운데 또 4가지 변수가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우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을 잊어먹자 그러는데, 잊어먹고 지낼 수 없는 게 바로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국경을 접한 나라하고 사이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인원 희생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핵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북한하고 협력을 하면은 사실은 북한의 자원도 많고 땅도 많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군사기술 같은 것도 활용할 만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하면은 우리 경제가 다시 크게 도약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들었어. 이걸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지금 육지 나온다는데 팔지, 구지로 갔을 때. 근데 남한 땅에는 이미 그 사지가 깔려 있어서 오지 까는 것도 지금 버거워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게 거의 백지거든요. 그럼 팔지까지 그냥 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협력하느냐 대결하느냐가 가장 우선 큰 변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무역이죠. 꼭 무역이 아닌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금융 경제까지, 글로벌 경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러면 잘 안 풀렸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라는 이 돌발 변수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정말 사그라드느냐. 이제 요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외 환경에 우리 국민들이 협력해서 같이 잘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느냐. 사실은 한반도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늘 어떤 지도자가 나오거나 국민들이 합심해서 일치 단계를 했을 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4가지 변수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외부 환경 변수도 만만치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워낙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것이다. 네. 그게 신흥국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한국 경제 혹은 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겠냐라고 봤던 게 시각인데, 오히려 SVB 사태, 네. 미국이 먼저 터졌어요. 네. 이러한 금융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이 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도 가계부채라든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SVB 상태나 미국은 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미국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중국이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중국도 뭐 헝다 사태나 뭐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통제를 하고 밖으로 드러내질 않고, 사람들은 중국은 그런 나라야 라고 하고
더 이상 알라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문제들은 다른 데서 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국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게 터졌으니까 미국 니네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지만 미국은 80년 동안 늘 그러한 문제들을 하면서 해결하면서 그때마다 뭐 디지털 혁명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자본이나 그런 걸 지배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터졌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문제가 있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달러 예. 원래 이 약달러일 때, 달러 약세일 때 세계 경제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강달러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예. 지금 우리 원화 환율 지금 1330원대 지금 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수입을 하니까. 수입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황은 환율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환율이 수없이 플럭추에이션 이게 반복이 있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늘 수출액이 늘어났거든요. 환율이 강해도 늘어났고 환율이 약해도 늘어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환율보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바뀌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달려있지 환율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갑자기 팍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예. 요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오래 갈 겁니다. 왜냐면 일단 두 나라가 세계를 보는 눈이 틀려요. 중국은 공산 중화 독재주의로 가는 거고 미국은 자유민주 자본주의로 가잖아요. 세계를 네. 보는 눈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좀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거를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고 정말 문 닫고 끝까지 상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리드하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예요. 의회예요. 그럼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까지 하면 436명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은 시진핑만 설득하면 되지만은 시진핑이 이 436명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미국 의회는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때였죠. 트럼프가 막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하고 합의를 할까봐 미국 의회에서 법을 세웠어요. 중국하고 관련된 조치는 미국 의회에 인준을 받아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하고 좀 유화적인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의회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에 따른 한국의 경제 악영향은 그것도 많이 가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걸리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됐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최근 현재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덕을 봤어요. 근데 우리만 덕 받겠어요? 중국도 덕 봤어요. 우리 거 수출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한 20%는 이제 줄었어요. 그럼 그것이 20%가 전부냐 하면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20% 중에서 한 70%는 중국 내에서 가공을 해갖고 재수출하는 거예요. 30%만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70%의 분량을 동남아나 동유럽, 중남미 이쪽으로 인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달러 시대 그리고 또 이런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에 다가온 기회는 뭡니까? 젊은이들이요. K-팝, K-컬처, 또 뭐가 있나요? K-뷰티, K-푸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K-문화를 지금 전 세계에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한령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가 들어가는 걸 막고 있지만은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리 그 K-컬처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나이 든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K 문화 좋아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K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K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 문화학적으로 보면 혼종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비빔밥 문화예요. 비빔밥 문화. 이 비빔밥 문화 전 세계의 문화를 다 비벼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를 세계적인 걸로 키운 거죠. 그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그 K 문화를 세계에 펼치고 있는 한 어려워져도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하긴 그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올라간다 뭐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 이미지가 사실은 국제경제에서는 현찰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 국민들이나 민족하고 경쟁해서 K-팝이 있는, K-컬처가 있는 한국 사람이 채용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연봉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높았잖아요. 왜? 일본의 국가 이미지가 좋았고 문화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협도 있다면서요. 위협이 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위협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봐 막 걱정이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100을 수출하면 한 30 정도만 중국 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거고 70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오니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위협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죠. 북한하고 뭔가 틀어지면 이게 우리나라 all or nothing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은 풀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초강 달러 시대 돈의 흐름, 네,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돈 공부 책의 저자시죠. 홍재화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